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는데요. 시장에 별 영향은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달러 엔화가 107엔대까지 상승하자 일본 증시는 상승 랠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엔 하락에 힘입어서 계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 환율이 1달러에 100엔대 전후인데요. 최근 엔 약세가 계속이 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ROE가 8% 영역대까지 상승한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또한 PBR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일본 주시장의 2차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에서는 투자자들이 그 주가 수익률보다는 주주 자본 이익률 ROE에 대한 그 투자 판단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ROE가 8%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채권으로 이야기해서는 투자 적격 채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 PBR 종목 중에서도 그동안에 정크 주식이라고 알려졌던 종목들이 이제 가치주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기업들이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수 정책을 강하게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추진에서는 증시가 화랑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침 지난 주말에 도쿄에서 열린 메릴린치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재팬 컴퍼니스 2014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엔 하락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올 연말까지는 작년 말 대비해서는 20% 정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니케이 평균 주가는 19,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을 외국계들은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엔 하락이 찾아왔었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나요? 네, 지난주 월요일날 발표됐던 일본의 그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정치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8%로 1차 속보치 마이너스 1.7%보다 소폭 악화됐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정부 소비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 적자가 이번에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목요일날 발표되는 8월 무역 통계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 플러스 1.5%에 그치고요. 반면에 수입 금액은 3% 정도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1조 873억 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어났던 것은 엔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무역 적자가 1조 엔 시대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요일날 발표되는 7월 전산업 활동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6월 마이너스 0.4%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3차 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그 회복 속도는 좀 느리면서 횡보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엔화는 1달러 107엔대까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도 엔화 약세 흐름 계속될까요? 네, 지금 엔화 약세는 아무래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가 좀 다가오면서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과 일본 그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아무래도 엔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미국의 FOMC에서 매파적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은 엔화는 108엔대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엔 하락이 일본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아주 뚜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요. 1달러의 그 110엔대 부분에서는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달러 엔화는 105엔대에서 108엔대 요 사이에서 약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우리 니케이 평균 주가 살펴보니까요. 1.8% 상승한 15,948.29엔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3주 연속 상승하며 16,000엔 선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의 FOMC가 개최되기 때문에 앨런 FRB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려는 그런 관망 분위기가 아무래도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미치 스미토머 신탁은행이 지난 주말에 자료를 냈는데요. 엔화 실질 환율이 1% 하락할 때마다 수출 물가는 0.7% 오르고요. 수입 물가는 0.9%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비용이 상승한 소매나 식품, 원자재 관련 수입 종목들뿐만 아니라 수송용 기계, 정밀기계, 전기 업종도 아무래도 이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주에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이번 주 목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도쿄 게임쇼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일본 게임 대상 기업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6의 예약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무라타 제조사라든지 니코 전공 같은 애플 관련 IT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해운이나 조선, 기계같이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8월 산업 생산은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약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갑자기 경기 경착륙 위험이 높아진 주요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던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가격이 10% 하락하면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서 2분기부터 2에서 3% 정도 증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나 철강, 자동차와 같은 기간 산업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8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달보다도 0.3%나 하락을 했는데요. 부정부패 단속 캠페인이 강화되면서 소매 판매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유행어라고 할 수 있는 방냉, 차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택 경기는 작게 치고도 자동차 경기는 화랑이라는 말도 지금 실종되면서 자동차 판매 증가율도 4%에 그쳤습니다. 8월 수익 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발전량도 마이너스 2%로 위축이 됐기 때문에 뭐 중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은 7.2%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그 경기 자극책을 내놔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는 일시적인 변화를 위해서 단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물 관련주에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모두 전달보다 나빠졌는데요. 내수 부진 속에 수출 경기마저 악화된다면 주변 국가에 미칠 악영향이 걱정됩니다. 자, 수출 경기 둔화는 일시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수출 둔화는 지금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은 2010년도 이후에 세계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중국의 수출은 6%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디커플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계속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환경 부담과 같은 요소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신흥국가가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이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글로벌 무역 규칙이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그 5년간 중국은 세계 성장의 공헌율이 40%, 무역 성장의 공헌율은 30%에 달했던 만큼 최악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 그리고 수출 경량까지 이르면은 GDP 성장률은 조만간 3%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세계 상품 시장의 구리 가격은 60% 이상, 그리고 아연 가격은 반값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유가도 1배럴당 7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 관련주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소비와 부동산 시장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소비는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중국은 금구은십이라는 말처럼 소비가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여기에 11월에 개최되는 4중전에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요. 또 상공비 지출이 조금씩 이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수 경기는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주택 경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주택 판매 면적이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이 앞으로 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돼야지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처럼 그 빠른 경기 회복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자도 지금은 황금기가 좀 지나가면서 그 정도의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연을 하시게 됐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관심주가 없으셨더라고요. 현재 전체 승률 살펴보니까 24승 18무 11패가 되셨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무슨 일 있었죠? 바로 추석 연휴였죠. 추석 연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철강업종 중에 종목을 한 가지 골랐습니다. 부국철강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국철강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입니다. 자, 저번 주 우리가 시장을 기억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가면서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철강업종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포스코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군이었죠. 지금 갭을 4번 띄우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스타베스트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겠죠. 자, 그럼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냉연 그리고 열형 강판에 대한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예. 삼연철강이라는 뭐 그런 회사도 있겠고요. 빨강색으로 네모 박스에 쳐놓은 게 바로 부국철강이죠. 부국철강이 15.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10%에서 15%대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2분기까지 물론 실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좀 더 괄목할 만한 성적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감을 좀 더 맞추는 종목이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제휴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포스코와의 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하루 이틀 만에 생겼던 뭐 그런 불꽃 사랑이 아니고요.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상단에 어느 정도 가격권력이 있는데요. 자, 요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 그리고 하단 가격. 하단은 요 가격대에 상당히 중요하죠. 자, 뚫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뚫기 힘든 자리를 제가 표시를 조금 해놨고, 뚫기 힘든 자리 바로 2280원대, 전에 추천드렸던 가격이었죠. 그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38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항권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걸려있다, 그죠? 저항권의 움직임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번 주 거래량이 좀 더 지난주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스코가 올라갈 때요, 갭을 지금 4번 띄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가 중소형주 철강주에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대형주 같고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 같고 이런 순환매가 조금 일어날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보고 오늘 부국철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국철강 그러면 일봉 보면서 가격권 한번 같이 볼게요. 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밑꼬리와 윗꼬리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보시면 밑꼬리 자체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자, 꾸준한 이 지지점 2270원, 2280원대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속도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고점 자체는 2445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 자체를 2440원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단의 거래량을 이렇게 모을 때마다 있던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세 분출의 과정을 겪지 못했고 대부분이 여기 안에 모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차트를 해석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가를 찍을 때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올리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거기에 주포나 이런 부분 자체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현재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자, 금요일날 한번 보시면요, 이평선을 지금 3개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급등 차트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정별 초입이라는 거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오늘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우상향 패턴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별에 놓여 있다는 것도 지금 시세 분출을 곧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270원 전 지지 구간이었죠. 그 가격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부국 철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예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오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장 자체가 강하게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40포인트대에서 2050포인트나 206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박스가 하단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신다라면은 지난 금요일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외로 570포인트 이상으로 지지가 되면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모습을 목요일에 연출시켰었고 금요일에도 아침에 상승을 출발했습니다만은 그 상승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좀 하락세로 마감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570포인트 초반으로 들어와 버렸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도 조금 힘이 계속 좀 부족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좀 중립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주중반 이후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9월 15일 월요일 우리 시장 이제 곧 개장을 합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띠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소폭 조금 하락 출발 혹은 상승 출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약간의 하락 출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하락 출발 이후에 다시 좀 상승으로 좀 반전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합권, 강보합권입니다만은 5일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572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하시지 못한다라면은 이번 주에 21선 한 565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하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 선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왜 약세를 띠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신다라면은 선물이 지금 지난주가 만기였는데요.
만기 이후에 오늘 베이시스를 보신다면 0.2밖에 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못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되면 다시 뭐 1포인트대로 회귀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좀 강하게 베이시스가 형성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약한 베이시스가 형성돼서 조금 늘어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선물에 좀 기대할 수가 없다. 수급이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쪽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그 양이 상당히 좀 적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매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권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물의 베이식스 동향을 좀 관심있게 보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당월물 선물을 보지 말고 차월물 선물의 베이시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아직 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결제 약정 자체도 한 이틀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부터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상기를 하시면서 접근하길 바라겠고요. 환율이 조금 중요한 모습을 띠고 있죠. 환율 자체가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 어쨌든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 2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환율 자체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 1030원대에서 불과 한 일주일 만에 1010원대까지, 또 1010원대에서 불과 또 뭐 한 몇 거래일 만에 다시 103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환율의 영향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어떤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1030원 중반 정도 혹은 초반 정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시장 자체도 조금은 눈치 보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는요, 오늘 경로의 날로 휴장을 맞았습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1.52%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 유일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기아차와 SK텔레콤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다음, CJ E&M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뭐 플러스권으로 시작한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일단 전기가스, 의약품, 섬유유복, 지금 서비스 요 정도까지만 이제 플러스를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뭐 종목별로는 움직임은 다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0.8%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0.5% 그리고 인천도시가스가 0.29% 정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면서 일단 전기가스 업종이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부각돼서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인지 몰라도 일단 오늘은 좀 견고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의약품 업종, 그러니까 제약업종이죠. 일단 일동제약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급등을 보여주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던 동성제약이 6%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약 역시도 4.7% 정도 상승폭을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성신약, 한미약품, 제일약품, 그리고 슈넬생명과학, 파미셀, 삼진제약, 오리엔트바이오, 근화제약, 한독, 현대약품, 일양약품, 보령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섬유유복 업종이 또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네요. 최근에 또 섬유유복 업종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BYC가 7% 넘는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했고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방직, 쌍방울, 원림, 박림, 인디에프,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베이직하우스가 플러스권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남영비비아, 신용와코로, 한세실업, 에리트 베이지, 경방, 대한방직, SG 충남방적, DSR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섬유유복 다음으로는 종이목재가 뒤를 좀 따르고 있는데요. 종이목재 업종을 좀 살펴보면 모나리자가 6%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고요. 3거래일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아, 동일재지, 깨끗한 나라, 아트원재지, 영풍재지, 무림페이퍼, 신대양재지, 이건산업, 한국재지 이런 종목들이 종이목재에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나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 화학, 기계장비, 비금속, 통신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 유통, 소프트웨어, 코스닥 스몰캡들, 코스닥 중견기업, 통신방송 서비스, 제조 이런 순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운송 쪽은 3일, 유성 TNS, 삼광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화학 쪽을 좀 살펴드리면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신화인터텍이 효성 효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랜드, 폴리비전, HRS, 한진PNC, 뉴보텍, 코프라, 유니더스, 보령메디앙스, 라이온캠텍, ENF테크, 그리고 코리아나, 한국큐빅, SFC, 솔브레인, 와토스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장비 쪽은 기계업체들, 기계업종의 부품업체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데요. 파라텍, 그리고 미래컴퍼니, 젠백스, HB테크놀로지, BMT, 스페코, 화성, 조강 ILI, BHI, 동부로봇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비금속 쪽은 동양시멘트, 포스코캠텍, 홈센터, 유진기업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가 1.67%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이제 KLA, 한국정보통신, 전파기지고, 온세텔레콤 같은 종목들 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은 대형미디어가 5%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로버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 뒤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파라다이스, 키이스트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좋았다고 말하기가 언제든지 기억이 좀 하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한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 16억 정도 매도, 선물에 한 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기관도 역시 이제 거래소 코스닥보다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물 베이시스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배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때 아침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좀 강했었다. 그래서 코스닥 매도가 좀 완화가 돼야지 코스닥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5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준다라면은 좀 힘을 내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물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거래소도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매도는 아직은 좀 크지 않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 자체가 좀 상방을 가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거래소 업종군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주 쪽에 대해서 매도 좀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오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시장을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가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2원 70전 상승 출발한 모습인데요.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70전이 상승은 103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39원 5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3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를 반영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들 가운데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9월 미시간대 심리지수 예비치는 예상치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화는 현재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유럽계 통화들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유럽 채권금리의 동반 상승을 이끄는 과정에서 유럽 채권금리의 상승 속도가 미 채권금리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유럽계 통화들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지난 주말 뉴욕 여고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37원 95전을 마감했고요. 마침내 서울시장에서 기록했던 전 고점인 1037원 60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원의 매수 세력과 업체 내고가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전 고점 돌파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 주말 여교의 시장에서의 흐름이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질지가 주목할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되겠는데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짐으로써 보다 매파적인 입장이 강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 연준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는 미 FOMC가 끝난 직후에는 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와 자체 강세 요인보다는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에 의해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상품 시장의 약세는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나타날 경우는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반등하겠습니다만 원화와 호주 달러 등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 원의 경우는 최근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1060원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부진한 영향으로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 압력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B금융입니다. 경영진들의 공백 리스크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증권입니다. 중국 푸신그룹 인수전 가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일동제약입니다. 리프팅 마스크가 홈쇼핑 전에 매진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위적인 또 정부의 압박, 금융당국의 압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이명록 회장에 대한 해임을 논의를 하고요.
일단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가 15일 간담회를 열어서 이명록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권에서는 뭐 이사회가 이날 이명록 회장한테 자진 사퇴를 권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KB금융 이사회가 그 이명록 회장의 퇴진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이유는 이 LIG 손해보험 인수 승인 등의 이제 압박 카드가 좀 이 정부 금융당국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를 위한 어떤 희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금감원은 오늘 그 이명록 회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인사들을 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이명록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한 고비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KB금융 관계자의 말은 해임 여부는 한 17일 정도 이사회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거세진 이 금융당국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가 이명록 회장한테 자진 사퇴 권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KB금융의 어떤 중장기적인 이 미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명록 회장의 어떤 자진 사퇴 권고 이 부분을 과연 이명록 회장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일단 역시나 주가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수장이 교체된다는 것, 이 부분은 좀 당연히 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단기간에 이슈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회사, 그러니까 결국엔 KB금융이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수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군들이 돌아가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KB금융이 수장의 교체로 인해서 이렇게 뭐 휘둘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금융지주 회사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39,000원이 좀 하향 이탈되면 좀 사봐도 되는 어떤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 푸신그룹의 인수전에 가세가 되면서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죠. 동양증권도 그랬고, 일단 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아닌, 그러니까 결국에 인수전에 참여가 되면서 향후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중국 푸신그룹이 현대증권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이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알려진 이 고광창이라는 회장이 이끄는 그룹이 바로 이 푸신그룹입니다. 최근에 LIG 손해보험 KD생명 인수에도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 또 특이한 게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한국 기업들의 인수전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아닌가. 근데 비단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쪽도 그렇고, 화교 이 섹터에 있는 나라들의 그룹들이 한국의 인수전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푸신그룹이 최근 이 현대증권의 매각 주관사죠. 산업은행과 EY한영 회계법인인데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뒤에 현재 실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증권 인수전은 토종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 그리고 일본 금융그룹인 오릭스, 그리고 중국의 푸싱, 이렇게 해서 한중의 3파전 이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실사에 참여했던 현대증권 2대 주주인 자베지 파트너스는 일단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3파전으로 가닥이 좀 잡혀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푸신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내에서 굉장히 몇 년 새에 급등하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M&A에 굉장히 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회사고요. 이 제약, 철강, 소매, 금융 분야 등에 일단 진출을 한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현대증권의 주가를 오늘 좀 강하게 만들. 그러나 역시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오늘 공방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은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먼저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모습인데 왜 오늘 상한가를 갔느냐? 녹는 실 리프팅 마스크인 고유의 리프팅 앰플이 홈쇼핑에 론칭을 하면서 7회 연속 매진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종목이 좀 하나 있죠.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홈쇼핑 완판 행진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성 화장품 자체의 어떤 이 매진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주문량이 굉장히 좀 밀려들고 있는 거죠. 제품의 판매는 결국에 실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에도 고유의 생산 라인을 풀가동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또 차후에 방송을 좀 신속하게 다시 한번 좀 잡아달라라고 하는 고객들의 요청이 많은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매진 행진, 완판 행진이 몇 회에 걸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졌고요. 주가가 오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진입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2% 넘게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중국의 모멘텀을 잃어버리면서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로우는 위치정보 사업 기대감에 이틀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좀 쉬어가는 와중에 하이닉스가 조금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글쎄요,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지난 주말에는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노조가 좀 법적인 좀 확인 절차를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소송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법리 해석을 좀 구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게 당장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지 임금 투쟁으로 이어질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노조 협의를 했을 때 정년 부분이라든지 임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처럼 좀 우려감이 있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런 노조 문제보다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7월 달부터 반도체 산업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런 것이 약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가 생각했던 것보다 2분기 때 좀 덜 팔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 조정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매출에 대한 감소 혹은 업황 사이클에 대한 감소가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 6가 발매가 되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애플 혼자서 전 세계의 반도체 업황을 호황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을 띠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을 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3,500원, 600원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지난번 저점인 41,000원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길 바라겠고요. NC소프트가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3%대 정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신저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이 매출이 급감을 했다라는 것은 2분기 실적 악화로 나왔기 때문에 다들 좀 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길드워 2라든지 와일드 스타 같은 신규 게임작도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3분기 들어가지고 패키지 매출이 좀 급감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 부분들에서 한 20% 정도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당장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3분기에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어찌됐든, 저점, 지난번 그 8월 말에 기록했던 13만 6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새로운 저점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5%, 10%대로 폭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 제한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시장의 주가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루원이 지난 금요일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간 정보 공간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루원이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가 보니까 이루원 자회사, 그러니까 약간 택배, 이루원 LBS라는 회사가 택배 회사들이 물품을 배송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물류 위치 기간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장이 한 150조 정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만 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싱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된다라면은 지하든 하늘이든 땅이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사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 유무라든지 위치 상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알 수 있는 정보 기술이 되기 때문에 싱콜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루원의 자회사고요. 그런 것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올라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슈가 끝난다라면 다시금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J그룹주입니다. 이재현 회장의 실형 선고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겠죠. 이 종목 살펴봐 드리고요. 대원미디어는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쿠쿠전자는 닷새 만에 반등을 하면서 18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CJ그룹은 조금 잡음을 겪네요. 이재현 회장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일단 경영 공백 자체의 어떤 장기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 CJ,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 1600억 정도 되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그리고 벌금을 한 252억 정도 선고받았죠. 일단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의 경영 공백에 대한 부분이 좀 불가피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이 CJ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이 이 긴급 회동을 가지면서 비상대책회의를 좀 개최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건강 자체가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총수 부재 장기화에 따른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CEO들이 현장에서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일단은 CJ 근데 지난 금요일은 좀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크게 CJ의 어떤 이 지주회사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ENM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과연 향후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그렇게 주가가 하향 추세로 완전하게 접어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다. 일단 이 오너의 지주 회장의 이 어떤 신상 자체의 어떤 변이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향후에 좀 고민스럽게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은 좀 주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대형미디어인데,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뭐 장 상황 때문인지 다시 뒤로 좀 주가가 백하는 모습인데요. 애니메이션주들이 오늘 왜 강세가 나왔냐? 뭐 일단 TV 방영 때문에 관심이 좀 환기된다. 하반기 애니메이션 신작들이 TV 방영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관련주가 뭐 대형미디어, 손오공, 오로라, 레드로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하반기 14개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이 신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보면은 라바 시즌3, 헬로 코코몽 시즌2, 곤 시즌2 등 이미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애니메이션 속편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인 이 또봇의 차기작인 바이클론즈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고, 또 헬로 카봇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변신 로봇인데, 이런 애니메이션도 신작으로 좀 편성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뭐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정책까지 정부에서 좀 더해줬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방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쿠쿠전자인데요. 사실 쿠쿠전자가 상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았죠. 국내 밥솥 업계 1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쿠쿠전자가 최근에 좀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오늘 뭐 이 증권사에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의견이 좀 나왔는데, 이 면세점과 현지 판매를 통해 중국 쪽의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렌탈 가전 사업의 조기 안착, 본격적인 이익 기여 이런 부분들도 쿠쿠전자의 이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가 나오고 있는 IH 압력밥솥 비중이 늘면서 제품 믹스 자체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차입 경영으로 인해서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서 재무 상태 불량하다. 이런 이슈들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이 올해 896억, 내년 한 1,0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EPS 증가율이나 실적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17만 원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일산업입니다. 법원의 임시주총 무효 판결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SK 브로드밴드가 흑재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도 4% 정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IPTV 시장에 대해서 약간 그 가입자 증가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IPTV 시장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SK 브로드밴드가 250만 명, 55만 명, 역대 최고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6만 6천 명 정도가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경쟁 업체들은 IPTV하고 인터넷을 같이 쓰는 비율이 한 60% 초중반인 것에 비해서 SK 브로드밴드는 아직 50% 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SK 브로드밴드가 이 뉴스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다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실적을 좀 부합하지 못하면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체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0원대 정도 올라온다라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면은 매물의 부담감으로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1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일산업이 하한가를 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적대적 M&A 이슈가 좀 발생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황노무 실장의 주주, 그거는 일반 주주지,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 주주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적대적 M&A 기대가 좀 무산됐죠. 그러면서 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좀 약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한가라서 팔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당장 어떤 이런 M&A 이슈로 올라가긴 쉽지 않고요. 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M&A 이슈가 실적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닥 박스권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이벤트 재료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악재가 선반영된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이번 주 대외적 이벤트로 주 초반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박스권 돌파 여부를 주목하자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금 코스닥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난 2014년도 올해 이제 전 고점이었죠. 573선 정도 수준인데요. 지난 금요일 장중에 일시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등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탄탄하고 주정도 거의 없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쪽에 좀 어떤 좀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라는 쪽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유성기업이라든가 S&T 모터스, 기존에 좀 강세였던 임팩이나 고영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집계를 해봤을 때 중국계 자금이 한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가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국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중추절 이후에 중추절 전이었죠. 전에 이제 요코 관련 종목들이 1차적으로 차익실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연말로 갈수록 추가적인 랠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중 FTA까지 기대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주 시장이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이 기업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기 좀 대형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 시장보다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해법을 좀 찾는 무게중심을 좀 중소형주 쪽으로 가치 조정을 받더라도 덜 빠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코스피를 다시 203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럼 추세적 전환이냐, 추세적 하락 반전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아직까지 추세적 하락 반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 점이 자 2048이라고 보였던 저점이 깨지면서 2030을 쉽게 밀고 내려온다는 점이 조금은 찝찝한 그런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30선을 지켜주면 빠르게 2050포인트까지의 반등이 이제 반등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반등이 오는 쪽으로 무게를 좀 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책 이슈가 계속 재부각이 되고 있죠.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애니메이션 정책 산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레드로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레드로버, 그 다음에 대원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금일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계속 모아가면서 시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계속 모아가면서 모아 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작은 흐름들이 보였다가 그것이 여러분들 괴롭혔다가 기쁘게 했다가 이런 작은 흐름들이 큰 시세를 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얘기도 강연에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죠?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일 3,930원까지 찍었다가 조금 밀렸는데요. 3,800원을 강하게 지켜주면서 지금 신고가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가 보였는지. 그리고 제가 영유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일동제약 제가 강조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일동푸디스, 일동생활건강, 일동푸디스의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한참 동안을 그 밑에 구간에서 조금씩 진짜 지겹게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이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가는 이유는 녹는 실 리프팅,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강한 시세 분출을 지금 가져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계속 모아가다 보면 언젠가 강한 시세 분출이 나고 그때가 여러분들이 따라붙을 수 없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일동제약이 금일 상한가 가면서 자 17,900원이 전 고점인데요. 17,300원입니다. 그럼 이걸 갭으로 뛰어넘게 되면 더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군들을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금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빠지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주말 강연회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4만원대 박스권을 뚫지 못했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들은 개발, 연구, 이걸 계속했죠.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선점하고 있습니까? 모바일 D램 시장 쪽을 선점을 해 들어가고 있죠. 이 모바일 D램 시장 쪽이 그러면 성장성이 없는 죽어가는 섹터냐? 아니란 얘기죠. 그럼 모바일 D램의 시장 성장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모바일 D램에 또 그들이 따라올까봐 이미 또 다른 연구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4배 빠른 모바일 D램을 이미 SK 하이닉스는 개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상용화가 되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즉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 실적이 밸류에이션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보다는 자 보세요. 시세 분출이 계속 일어나는 종목들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계속 지고 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세 분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업황. 그 다음에 업황이 아니죠. 참 시황. 그 다음 업황. 그 다음 종목순입니다. 자, 우리가 시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간다 3,000포인트니까 이 시간을 오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시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빠질 근거가 있느냐? 자, 이미 여러분들 2030선인데, 자, 삼성전자가 150만원대에서 120만원 이미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120만원을 뚫고 내려온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은 부분에서는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의 UHD TV 시장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유헬스케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또 신성장 동력으로 잡으면서 갤럭시 기어 VR이라든가 증강현실 관련주, 증강현실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의 2차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기어워치부터 시작해서, 그죠? 스마트워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글라스까지는 아니고 스마트 이제 헤드셋이죠. 그죠? 이 증강현실 관련주. 증강현실 요 부분에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해 들어가고 있으면서 자, 이제 중저가형 스마트폰 시장만 다시 석권하면 됩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도, 자,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의 지수에서 더 이상 빠진다는 결론은 조금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정책 이슈가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 육성산업, 이걸 정책적으로 또 부각을 시키고 있죠. 그죠? 레드로버라든가 대원산업, 그죠? 그리고 손오공. 이런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주도 섹터로서의. 그 다음에 내수 불황형 흑자가 이런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수 불황형 흑자였어요. 그런데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정부가 딱 잘못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최경환 행정부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제정책, 자, 양적 완화를 하는데 세수 확보부터 한다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을 해놓고 세수 확보를 해서 양적 완화를 지속, 이건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2050포인트까지 빠르게 반등이 온다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주가는 올라오리라고 보입니다. 개구리는 움츠려야 더 많이 뛰죠. 그죠? 결과적으로 주가도 어떤 볼이 생겨야 산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들. 자, 지방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합니다. 바로 정재원 멘토하고 저하고 정예사단이,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HMC 투자증권 대강당 동부금융센터입니다. 지하 2층인데요.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일요일 날은 강연회가 없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하반기 주도주, 즉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56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